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5% 줄어들면서 11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 지도 벌써 5개월째인데 올해 수출은 역성장이 우려됩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사실상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승률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회복세를 보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석 달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세입자 구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수출 얘기입니다. 우리 수출이 올해 들어서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14.7%가 감소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 실적 바로 전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7% 줄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추이로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수출 감소폭이 두 자릿수 이상을 보이는 건 벌써 5개월째입니다. 네, 품목별 또 지역별로 좀 구체적 상황을 분석을 해보죠. 네, 먼저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32.1%, 석유 제품은 26.2%, 석유화학은 22.6%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중, 대미, 대일 수출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미중무역 분쟁 장기화로 대중 수출은 16.9%, 대미 수출은 8.4% 떨어졌고 또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일 수출은 13.8%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마련되는 자리인데요.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발표 당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수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정부가 어떤 진단과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반도체 가격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진정되는가 했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석 달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D램 반도체 가격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일부 D램 고정거래 가격이 10월 평균 2.61달러로 전달보다 4.42%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평균 2.94달러 이후 8월, 9월 가격을 유지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이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이래 최저가입니다. 반면 지난 7월부터 반등을 시작한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4.31달러로 전달보다 4.87% 올랐습니다. 서 기자, 근데 이 D램 반도체 가격 약간 하락세가 주춤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D램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달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이어오다 8월 들어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이후 8월과 9월 연속으로 가격이 동결되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듯 했는데요. 10월 들어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을 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D램 가격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업계에서는 내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공급사와 고객사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요 회복이 예측되는 내년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한 달의 첫날이라 각종 수치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뒤에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인아 기자.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로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를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0.2%가 상승했는데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뒤 2달 만에 사실상 반등세로 전환한 겁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저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이죠. 이른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물가가 다시 반등 전환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통계청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김장채소 가격이 상승했고 이 밖에도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물가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66.0%, 열무 가격은 88.6%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시외버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달에 있을 코리아 셀페스타 행사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0% 중반대를 유지하고 내년까지 마이너스 물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재개발 사업지와 달리 단독주택의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주거 이전비와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해왔죠. 올해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처음으로 내놓은 뒤 처음으로 보상 대책이 마련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재건축 보상이 시행되는 지역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노원구 월계동의 487-17번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 사업지인데요.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 5개 동과 모두 347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어제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는 주택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가, 상가 세입자에게는 영업보상비가 지급되고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인센티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네, 이렇게 단독주택 세입자에게도 재건축 보상을 시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한 세입자가 강제 철거로 쫓겨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 대책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준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번에 그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는 다른 사업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모두 1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는 6일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또 비상경영 체제 전환과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여러 움직임들을 윤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이탈리아, 미국의 이제 합작 자동차 기업 피아트와 또 푸조라는 브랜드를 가진 프랑스 PSA 그룹이 합병에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현대차로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뭐 어제 중국 경영진을 전격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거듭한 현대차 그룹은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1년 만에 전격 교체했습니다. 네. 이광국 현대차 국내 사업 본부장이 승진해 중국 사업 총괄 사장을 맡게 되는데요. 신임 이사장은 중국 중장기 전략 태스크포스 팀도 이끌게 됩니다. 이 사장은 현대차 영국 판매 법인장과 해외 정책 팀장 등을 거쳐 해외 사업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인사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는데요. 폭스바겐 출신 스벤 파투시카를 현대기아차 중국기술연구 소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침체된 중국 사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현대차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 거예요? 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2017년부터 중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판매량은 66만 대를 겨우 넘겨 상황이 가장 나쁜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올해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반토막. 네.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그룹 상황들도 알아보죠. 롯데그룹도 최근에 뭐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경영 체제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갑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어제 롯데그룹 주요 임원이 참석한 경영 간담회에서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및 유동성 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과 내년 경기 악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지난해 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롯데 유통과 식품 계열사들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뭐 금융업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합니다. 네. 네이버 파이낸셜은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 등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주식과 예금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부터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 상품을 제휴사의 상품과 연계해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 뭐 경쟁력은 어떻게 전망이 돼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미 네이버페이는 편의성을 바탕으로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네이버페이의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성장하면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대형 매기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자구책 고심하는 대기업들 소식 짚어봤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 개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 DLS의 만기가 내년 1월 말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만기가 연장된 독일 헤리티지 DLS, 이 상품은 어떤 겁니까? 네, KB증권이 발행하고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130억 원 규모의 DLS 1473호와 1477호인데요. 신한금투는 만기를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DLS는 독일 현지 시행사인 둔필 트러스트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여객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2년여 만기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이 투자한 물건은 베를린 발전소와 막사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보다 추가로 만기를 연장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매각을 진행했던 베를린 발전소 매각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수자를 확정해 가격 협상까지 끝난 상태로 매수인의 내부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막사의 경우에는 매각 조건과 세부 사항의 변경으로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발전소만 매각이 되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한금투는 해당 상품을 3천억 원가량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팔려나간 독일 헤리티지 DLS 가운데 만기에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연장된 상품의 규모는 약 1천억 원 수준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독일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른바 DLF 투자자들이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 SBS CN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많게는 원금의 80%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98.1%. 9월 26일 우리은행의 DLF 상품 가입자들은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불어나는데 최근 들어 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측이 집계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이 만기인 83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 손실률이 33.7%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상품 기준 종가인 지난달 30일 독일 금리를 이번 달 만기인 7개 펀드 전체에 적용하면 원금 예상 손실률이 높게는 33.8%, 낮게는 18.7%인 것으로 내부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펀드 전체 잔액 554억 원의 예상 손실률은 28.8%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달 만기를 맞는 280명 투자자들은 1억 원을 넣었다면 평균적으로 7,120만 원, 많게는 8,130만 원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서 최대 81.3% 회복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면 위험 자산인 신흥국 주식 내지는 신흥국 채권 이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독일 국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까지 DLF 합동 검사를 끝마치고 이번 달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고객 손실액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대구은행이 DGB 캐피탈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 무단으로 이뤄졌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또 대구은행은 이 사실을 바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인터넷에 공시를 해야 했는데 늦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이 스토리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은행이 어떻게 무단으로 돈을 빌려준 겁니까? 네, 은행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정해진 한도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 미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2016년에 DGB 캐피탈에게 빌려준 1,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소집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전체 8명의 이사 중 일부 이사가 불참해 전원 찬성을 얻지 않았음에도 만기를 연장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내용을 그랬으면 바로 알려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에게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곧바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요. 대구은행은 맨 처음 DGB 캐피탈에게 돈을 빌려준 2016년 7월 18일 그 어떤 보고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후 약 2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30일 은행 홈페이지에 신용공여 사실을 공시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9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과태료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최직 임원에겐 주의상당 제재를 내렸습니다. 같은 날 전북은행은 약관 변경 시 시행일 한 달 전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약관 개정 후 10일 안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서 과태료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외환 파생 상품 이른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첫 분쟁 조정 타결이 임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과 오늘 비공개로 면담을 갖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손소구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이번 면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이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수장과 키코 공대위가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면담에서 키코 공대위 측은 2018년 금융위가 내놓은 키코 피해기업 지원 방안의 이행을 은 위원장에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간 합동조사기구 설치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광범위한 지원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키코 공대위 측은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있는 키코 분쟁 조정 이거는 조금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죠. 네, 금융당국 안팎의 기류나 또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분쟁 조정은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4개 피해 기업들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배상 비율 등에 있어 은행들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분쟁 조정 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과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한 조정안을 해당 은행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분쟁 조정이 타결되면 조정 대상자로 분류된 다른 피해 기업들도 잇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 대상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 기업들로 약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흑백 TV를 만들던 회사에서 세계 반도체 1위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5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브랜드 가치만 71조 원, 27년 동안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불과 반세기 만에 삼성전자가 만든 기적입니다. 1969년 이병철 선대 회장은 36명의 직원과 함께 삼성전자 공업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삼성 직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50년 새 2,8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3,700만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44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적의 성장에는 몇 번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1982년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품질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가보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음 목표로 세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백년을 넘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백년 동안 또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르며 2,09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4% 상승세입니다. 65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오늘 주가 여전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부진한 중국 자동차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현지 총괄 사장을 1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상승 반전했는데요. 0.4% 상승세입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그룹의 각 계열사에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 하락하며 3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금융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네이버 현재 1.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이 마무리됐고 조합원들 찬성으로 타결이 됐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0.5% 하락하며 거래가는 2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